저는 장은주입니다. 올해 62세가 됐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벌써 8년째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밤이면 달랐습니다. 텅 빈 침대, 덜컹거리는 냉장고 소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의 정적.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혼자 식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재혼 소개 모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재혁. 저보다 2살 많은 64세였습니다. 그 역시 아내를 잃고 5년째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혁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혼자 사는 거.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 씨는 다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왔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제가 발을 헛디뎠을 때 그가 제 팔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 혼자 아프지 말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때 저는 사랑을 다시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아직 제게도 가능하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재혁 씨와 만난 지 3달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좋은 일이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모두가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식사를 나누고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혁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신혼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재혁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재혁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도 젊은 시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봐도 그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죠. 그렇게 말하는 재혁 씨를 보면서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곧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하는 건 신뢰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재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불러올 줄은요. 그리고 40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 저를 흔들 줄은요. 행복은 그렇게 조용히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재혁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은주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재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전 내내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재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가끔 농담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제가 안방 옷장 옆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 옷가지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재혁 씨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주 씨, 그 서랍은 열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제 옷 좀 넣으려고 했는데. 재혁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기엔 예전 물건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내 것들이요.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기분 나쁘실까봐. 그렇게 말하는 재혁 씨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그 뒤로 재혁 씨는 그 서랍에 대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예전 물건은 버리는 게 좋아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단순히 돌아가신 아내의 물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나칠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궁금증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친구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안방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결국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옆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시계, 색바랜 손수건, 몇 장의 사진, 돌아가신 아내의 물건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필름 봉투가 보였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아주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낡은 봉투에 담긴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겉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은주.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재혁 씨의 서랍에 왜 제 이름으로 된 편지가 있는 거죠? 누가 쓴 건지, 언제 쓴 건지, 왜 여기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쳐보려다가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재혁 씨가 돌아온 겁니다. 다급하게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혁 씨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끝났네요. 은주 씨, 안 주무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혁 씨는 제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편지, 재혁 씨의 서랍에 숨겨진 그 편지. 도대체 누가, 왜, 언제 쓴 걸까? 그리고 재혁 씨는 그 편지를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왜 제게 말하지 않은 걸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랍을 몰래 열었다고 말하는 것도, 제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 삼아 계속해온 일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가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거나 오래된 사진을 복원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오래된 필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장은주 선생님 맞으시죠?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제가 장은주인데요.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선생님을 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도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무슨 일이신지. 도윤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봉투. 그걸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재혁 씨의 서랍에서 본 그 봉투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게 내밀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입니다.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이 장은주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저에게 보낸 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분이 누구신데요? 도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민수입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한민수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민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 봄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던 길, 그리고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의 얼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민수 씨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민수 씨의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헤어지던 날의 슬픔까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민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랬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다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평생 간직했다는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고마워요. 일부러 찾아와줘서. 도윤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끔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 알았던 분이라고,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그래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씨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도윤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재혁 씨의 서랍에서 본 편지와 이 편지.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는 걸까? 그리고 재혁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혁 씨는 없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도윤이 건넨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받는 민수 씨의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봉투는 이미 뜯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도윤이 확인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바래진 잉크, 그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 씨의 글씨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글씨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정한 호칭. 오랜만에 듣는 민수 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떠날 걸 알고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은주야, 내가 널 떠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너를 지키려면 내가 없어야 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갑자기 제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울며 물었습니다. 왜냐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났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내 집안에 큰 빚이 있었어.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지. 너까지 그 고생에 끌어들일 순 없었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랬던 거였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은주야, 너는 행복했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니? 나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 내가 웃으며 살았다면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평생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랐던 거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은주야, 내 평생 가장 빛났던 시간은 너와 함께했던 그 봄날들이었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글씨체와 다른 필체였습니다. 더 가늘고 떨리는 글씨, 누군가 나중에 덧붙여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쓴 걸까? 왜 이런 문장을 덧붙인 걸까? 저는 다시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외에는 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재혁 씨의 서랍에 있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그 편지. 혹시 그 편지에 답이 있는 걸까? 두 편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재혁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필름 봉투 사이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편지를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글씨체가 똑같았습니다. 도윤이 건넨 편지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진 그 가는 글씨, 그 글씨와 이 편지의 글씨가 똑같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민수의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편지를 가로챘다니. 누가요? 왜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죽기 전 은주 씨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저는 그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하지 못한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주 씨를 알게 됐습니다. 재혼 소개 모임에서요. 은주 씨가 그렇게 외로워하는 걸 보고 민수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혁 씨였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재혁 씨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은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 씨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혁 씨는 민수 씨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접근했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 씨가 돌아온 겁니다. 재혁 씨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편지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혁 씨는 제가 서랍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쥔 편지를 봤습니다. 은주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재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읽으셨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민수 씨를 알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를 알고 접근한 거예요? 재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니. 왜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재혁 씨가 침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의 친구라니. 민수가 죽기 전 병상에서 은주 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재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수 대신 제가 은주 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재혼 소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민수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를 보는 순간 왜 민수가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는 따뜻했고 외로워 보였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어요. 재혁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저 자신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 씨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거예요. 재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진심이 됐어요. 은주 씨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민수 씨 이야기를 숨긴 거예요? 재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색했습니다. 재혁 씨는 커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도윤을 다시 만났다는 걸 재혁 씨가 알게 됐습니다. 사진관에 들렀던 도윤이 인사를 하러 집에 왔던 겁니다. 재혁 씨와 마주친 거죠. 도윤이 떠난 뒤 재혁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전해주러 왔어요. 재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아직 그 남자 잊지 못한 거죠? 그의 목소리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 얘기만 나오면 당신 눈빛이 달라져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민수 씨의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리운 걸까? 미안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사랑하는 걸까? 대답이 없네요. 역시 그렇군요. 재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거짓말한 거예요. 은주 씨.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민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 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책상 위에 뭔가 놓인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남기고 간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후회는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게 후회라는 말. 재혁 씨는 저와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걸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민수 씨가 저와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걸 말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두 남자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그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사랑과 후회. 그 경계가 얼마나 아픈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재혁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손에 쥔 채로요. 재혁 씨가 떠난 뒤 저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 침대가 보였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도 따뜻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겁니다. 8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재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민수 씨의 편지도 재혁 씨의 고백도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진관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웃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며칠 전 재혁 씨와 마주쳤던 그 청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무슨 일로 왔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흰색 봉투였습니다. 지난번 것보다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발견했어요. 쓰다만 편지였습니다. 쓰다만 편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 미완성인 것 같아요. 날짜도 적혀 있지 않고 문장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뵀던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재혁 씨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도윤이 떠난 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뒷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아플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여전히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내 몸은 많이 아프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주야, 내가 죽고 나면 너에게 이 편지가 전해질까? 도윤이가 잘 전해줄까? 사실 자신이 없다. 내가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런 편지가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민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주야,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 곁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났던 건 내 선택이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내 선택. 그러니 너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면 그게 나한테도 위로가 될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에게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잊고 현재를 살라고 했습니다. 재혁 씨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은주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야. 내가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요. 아마 그때 민수 씨가 너무 힘들어서 펜을 놓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민수 씨를 보내는 일,
과거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일. 저는 민수 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봄날의 기억, 환하게 웃던 모습,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게 제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재혁 씨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남는 거였습니다. 민수 씨는 제 마음속 봄날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재혁 씨는 제 곁에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늦기 전에 제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재혁 씨는 저를 용서해 줄까요? 제 흔들리는 마음을, 제 혼란을 이해해 줄까요? 그때 문득 민수 씨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줘.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재혁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재혁 씨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닐까?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혁 씨가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혁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있을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 재혁 씨는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재혁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혁 씨, 제 목소리를 듣고 재혁 씨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재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건 사과였습니다. 당신이 미운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이 미웠어요. 재혁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편지를 받고 혼란스러웠어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민수 씨를 아직도 사랑하는 건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미웠던 건 이렇게 흔들리는 제 자신이었어요. 당신에게 진심이었다고 말했으면서 과거에 흔들리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재혁 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민수 씨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또 찾아왔어요. 민수 씨가 쓰다 만 편지를 가져왔죠. 편지를 펼쳐 재혁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민수답네요. 민수 씨는 저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했죠. 재혁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은주 씨,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잖아요. 민수의 친구라는 걸, 은주 씨를 알고 접근했다는 걸 숨겼어요. 재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은주 씨가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숨겼죠. 그런 제가 은주 씨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재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결혼하고도 과거의 사랑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이만 놓아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재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아직 민수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은주 씨를 보면서 괴로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두려움이에요. 재혁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사랑은 제대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 씨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알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정리해요. 서로 미워하지 않게. 재혁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석 달 만의 결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우스운 일일 수도 있겠죠. 법원 밖에서 재혁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은주 씨, 행복하세요. 그가 떠나려는 순간 제가 불렀습니다. 재혁 씨, 그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잡지 않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재혁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재혁 씨의 물건들은 이미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사진관 뒷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처음 왔을 때 함께 가져왔던 오래된 필름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민수 씨가 남긴 필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인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필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35mm 필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천천히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젊은 날의 저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민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사진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은 제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거죠.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화한다는 건 단순히 사진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제자리에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재혁 씨도 이제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픈 추억도 따뜻한 추억도 모두 제 안에 남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눌렀습니다. 재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안타까워했고 아이들은 괜찮냐며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관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을 맡고 사진을 인화하고 오래된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복원해달라고 하셨죠.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복원했습니다. 사진을 받으러 온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이 사진만 보면 그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이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일, 기억을 남기는 일, 그리고 사랑을 간직하는 일.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윤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화했던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의 제 모습, 캠퍼스 벤치에서 책 읽는 모습, 그리고 민수 씨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것 같아요. 사진 뒷면에 날짜랑 메모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민수 씨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은주와 함께. 내 인생 최고의 봄. 그 문장을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이 사진들 제가 가져도 될까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려고 가져왔어요. 선생님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도윤이 사진관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애착이 있어요. 도윤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한가? 응,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사진을 보고 웃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행복하다는 걸 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젠 나도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진관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재혁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민수 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읽어서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저는 당신이 원했던 것을 이뤘어요. 행복해졌어요. 재혼 때문에 후회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회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 그리고 놓아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 재혁 씨와의 짧은 결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저에게 큰 의미였으니까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요. 후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도 재혁 씨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놀러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문득 재혁 씨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저는 그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집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제 안식처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한재혼. 그 선택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아팠고 혼란스러웠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했기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팠기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놓아줬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옵니다. 때로는 설렘으로,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이별로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들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저녁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손님이 사진관을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62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